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국익이나 안보 혹은 거창한 이념의 충돌을 떠올리며 그 속에서 고상한 명분을 찾으려 합니다. 역사학자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수많은 이론과 지정학적 전략을 동원해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하곤 하죠. 하지만 인류 역사의 거대한 비극을 초래한 전쟁의 이면은 때로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얄팍하고 추악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교전과 밤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폭발음들, 이 모든 사태의 진짜 이유는 중동의 종교적 갈등이나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그 시작점은 워싱턴 DC의 진흙탕 같은 정치 스캔들과 권력자들의 추악한 생존 본능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전쟁이 사실은 권력자들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거대한 시선 돌리기 작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처한 치명적인 국내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창조하고 대중의 시선을 강제로 돌리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정치공학적 기법인 웩더덕, 즉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현상이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감행한 대이란 기습 공격,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은 이 웩더독의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교과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터지기 직전 미국의 백악관은 건국 이래 최악의 도덕적 파산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미 법무부는 수년간 은폐해왔던 300만 페이지 분량의 앱스타인 관련 미공개 기록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것으로 사태의 꼬리를 자르고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오만한 계산을 비웃었습니다. 3월 초 법무장관 팸 본디가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누락시켰던 핵심 문건들이 외부의 해커 조직과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추가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비롯한 최고 위층과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개인 섬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영상과 장부들이 공개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언급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장소, 그리고 공권력이 투입되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들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분노한 대중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하원 감독위원회는 즉각적인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사태를 은폐하려던 법무장관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하는 정권 최대의 사법적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내 최저치로 폭락했고 의회 복도에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적 수사로는 도저히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없는 완벽한 파국이었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륙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등지에서 이민세관 집행국 ICE의 무자비한 강경 진압 사건이 벌어지며 민심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026년 2월 중순부터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노동자들이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대중은 지도층이 앱스타인과 같은 중범죄자와 결탁한 기록은 은폐하면서 노동자와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두른다며 절규했습니다. ICE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번졌고 백악관은 거대한 화약고 위에 앉아있는 신세였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백악관의 참모진과 전략가들은 가장 비정한 카드를 선택합니다. 국내의 모든 분노와 청문회의 불길을 한순간에 덮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대중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애국주의라는 최면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은 중동이라는 무대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공범이 필요했습니다. 부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총리직이 사라지는 순간 감옥행이 확정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다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던 그에게도 전시 상황은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앱스타인 문건을 태워버릴 불꽃이 필요했던 미국 지도자와 감옥의 문턱에서 도망쳐야 했던 이스라엘 총리. 이 두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이란이라는 거대한 재물 앞에서 일치하며 에픽 퓨리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이는 철저히 개선된 사법적 회피이자 정치적 생존을 위한 대중 기만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은 사실 2026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내부의 모순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외부의 적을 창조하여 국면을 전환하는 행위는 인류사에 반복되는 통계이자 생존에 내몰린 권력자가 선택하는 가장 저급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광기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고 집행되는지 그 구체적인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인 1846년 병5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복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제임스 포크 행정부는 노예제 찬반 갈등과 연방 분열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당시 포크 대통령은 이 내부의 총구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영토 확장이라는 자극적인 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는 1846년 4월 25일 멕시코 접경 지역인 누에세스강과 리오그란데강 사이의 분쟁 지역에 미군을 의도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멕시코군이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발포하자 포크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멕시코가 미국의 영토를 침범하여 미국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링컨 의원이 그 피가 흘려진 정확한 지점을 대라며 이른바 지점 결의안을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언론을 동원한 애국주의 선동으로 전쟁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내부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국의 영토를 찬탈하는 전쟁으로 돌파한 명백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60년 뒤인 1906년 병5년 역시 제국주의 열강들이 내부의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계의 거센 저항으로 정권 안보에 위협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국내의 민주화 요구와 경제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906년 초까지 모로코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켰습니다. 빌헬름 2세는 1905년 3월 31일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있던 모로코의 탕헤르를 전격 방문하여 모로코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독일 내부의 노동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대신 국가 안보와 독일 제국의 위신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내부의 적을 가리기 위해 외부의 거대한 적을 창조해낸 이 도박은 결국 유럽의 적대적 진영 논리를 고착화시켰고 이는 1914년 인류를 공멸로 몰아넣은 1차 세계대전의 실질적인 전초전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60년 전인 1966년 병5년의 기록은 더욱 잔인한 팩트들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58년부터 시작된 대약진 운동의 처참한 실패로 약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내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실용주의 파벌의 비판이 거세지자 마오쩌둥은 1966년 5월 16일 5.16 통지를 통해 문화 대혁명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는 청년들로 구성된 홍위병을 선도하여 반혁명 분자라는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국가 발전과는 무관한 오직 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 역시 국내의 민권운동과 반전 여론이 들끓고 있었으며 1964년 조작된 통킹만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던 시기였습니다. 존슨 행정부는 1966년 한 해 동안 베트남 주둔 미군 병력을 18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동시에 오퍼레이션 롤링 썬더, 즉 북폭의 강도를 높여 전쟁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전시켰습니다. 내부의 지성인들과 청년 세대를 전쟁이라는 거대한 애국주의의 틀 속에 강제로 가두기 위한 물리적인 집행이었습니다. 1846년, 1906년, 1966년 이 모든 병5년들은 공통적으로 지도자가 자신의 사법적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의 규모를 키우고 대중의 시선을 외부의 피로 물들였다는 실증적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명리학의 병5년과 신묘월이라는 도구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명리학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에너지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통계적 주기를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병5는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인 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의 본질은 확장과 폭로에 있으며 모든 것을 백일 아래 드러내는 성질을 가집니다. 2026년 병5년은 거대한 태양이 지상의 모든 것을 비추는 형상으로 앱스타인 문건과 같은 치명적인 비밀들이 이 시기에 터져나온 것은 병5라는 에너지가 지닌 은폐 불가능한 성질과 부합합니다. 병5년에는 감추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에너지가 지배합니다.
지도자들이 이 폭로의 빛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전쟁의 섬광입니다.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외부적 사건을 통해 내부의 치부를 시각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병오년의 화기는 급격한 폭발과 확산의 기동성을 가집니다. 불은 한 번 붙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며 번져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신묘월의 기운이 결합하면서 상황은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됩니다. 천간의 신금은 정교하게 재련된 칼날이자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변혁의 성질을 가집니다. 신금은 부드러운 목의 기운을 무자비하게 극하는 성질이 있어 평화로운 질서를 절단하고 새로운 국면을 강제로 창출합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 예리한 신금의 미사일을 이란의 핵심 시설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정교하게 계산된 수술과 같은 통제 가능한 행동으로 간주했겠으나 지지의 묘목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생명력이자 화기를 증폭시키는 땔감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금의 날카로움이 묘목의 확산성과 결합할 때 그것은 죽시적인 도발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과 안보 체계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화마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묘목은 나무의 기운으로 화기를 더욱 부채질하며 이는 접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지도자들이 휘둘른 칼날이 도리어 전 세계 공급망과 안보 체계라는 거대한 땔감을 자극하여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태우는 전란의 불길로 확산되는 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병오년의 광기는 대략 2년에서 3년의 주기를 거쳐 진정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았다가 소멸되는 자연스러운 물리적 과정입니다. 1846년에 시작된 미국-멕시코 전쟁은 2년 뒤인 무시년인 1848년에 이르러서야 조약을 통해 종료되었고 1966년에 확전된 베트남 전쟁 역시 3년 뒤인 기유년 1969년에 이르러서야 미군 철수와 함께 수습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현재에 대입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미친 듯한 도박은 2028년 무신년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 무신년은 무거운 흙의 기운으로 타오르던 광기가 경제적 손실과 대중의 피로감이라는 무거운 흙 아래 꺼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파멸의 크기입니다. 불기운은 모든 연료를 소모한 뒤에야 비로소 재를 남기며 꺼지는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전쟁을 끝내려 하겠지만 네타냐후 흥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전선을 계속해서 넓혀가며 미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미 전차의 궤도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꼬리가 개를 움직이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이제는 개를 집어삼키는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나리오는 명리학적 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지정학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 극단적인 가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 화두를 던지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 백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알찬 내용으로 보답할게요.